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이 국정원 차원에서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직원이 개인 일탈 차원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일개 직원이 전직 대통령이자 한국 국조로 받은 유일한 노벨상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세운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기되는 의혹에 이렇게 즉각적인 해명이 있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토전한 상황에서 분명 억측도 있을 수 있으니 당사자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효재 전 수석님 해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 또 있어요.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다스의 알짜 계열사들 사장 자리를 다 줬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오히려 직급도 낮추고 좌천시키고 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조카한테 회사를 주는 걸까요? 김효재 전 수석님 이거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아주 많이 쏟아진 날이네요. 네, 적폐에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분물처럼 아주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 전공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그중에 한 아이템 아주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 4월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된 바 있습니다. 당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신문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NSC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NSC 상임위원장이 김관진 실장이었습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문건이 나온 건데 2번을 앞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네, 그렇죠. 원래 임시 배치는 2017년 9월로 되어 있었는데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예. 라고 9월 배치를 얘기했다가 2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김관진 전 실장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2017년 9월안과 2017년 5월안을 비교해서 5월로 당기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9월이나 5월이나 변하는 건 없는데 탄핵안이 가결된 게 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4월 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탄핵이 된 거죠. 예, 그렇죠. 3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또 한 번 바꾸는데 5월 임시 배치에서 4월 말 임시 배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서 5월 달로 바꾸는 것도 국방부에서도 이거 뭐 왜 이러냐 실익도 없는데 라고 한 상황이었고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5월이었던 거를 이제 4월로 바꾼 거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실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반역죄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단순히 무기 하나가 배치됐다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대북 관계에서도 뭐 할 게 없어요. 중국하고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너무 많고 예.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도 무슨 활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예. 이건 엄청난 죄다. 반역죄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서가 나온 만큼 수사도 이루어지겠죠 이제. 네, 더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는요? 네, 또 이번에도 문건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하려던 새로운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2014년 7월 달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건희 회장을 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예, 그렇죠. 세자를 잡아줘야 된다가 아니고. 예, 그렇죠.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세자를 잡아버렸어요, 근데. 네. 청와대가 왜 사기업 승계를 나서서 걱정을 해주냐. 예. 승계 문제가 삼성의 아킬레스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었고 반대급부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는 일종의 반증 아니겠는가. 파악해보라고 하고 실제 파악하고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하고.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온 겁니다. 본인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을 왕이라고 하고 세자라고 하면 본인들은 황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하여튼 그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번엔 다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올해 2월에는 다스 본사의 회계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직책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자로 넘겨받은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다스 법인 4곳의 대표를 넘겨받았고 또 이어서 자금관리까지 맡은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 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이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때 이렇게 해요.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돈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회계 재무를 장악하고 그리고 알짜 기업 대표에 취임을 하고 기업, 승계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승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보통. 근데 지금, 본인이 최대 주주인데 자신의 아들은 좌천시키고 지금 조카한테 주식이 하나도 없는 조카한테 기업을 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죠. 이거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시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침 드라마 소재를. 형님 아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지 않으면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예. 저희가 약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얘기 계속 해왔는데 JTBC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종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십자군 알바단 그러니까 시발단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윤정근 목사만 처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이 최근에 이 관련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건데 국정원과 윤 목사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고 또 시발단의 정체불명의 돈이 대선 앞두고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국이 나왔네요. 예. 이거 최초로 밝혀낸 게 누굽니까? 와. 이 시발단 조직을 추적해서 밝히는 게 바로 접니다. 예. 일단 박수를 좀 쳐주시고 옆에서. 당시 이 추적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공개하면 처음엔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누가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댓글 알바예요. 예. 그래서 제보를 받고 6개월 정도 그 제보자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을 했어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예.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이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6개월을 취재를 하고 조용히 하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이 유명한 알단을, 예. 공식 명칭이 됐죠. 예. 재밌으라고 붙인 이름인데, 공식 명칭이 돼버렸어요. 예. 이 5년이 흐른 뒤에 이제 국정원하고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데, 공식적으로.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윤 목사 본인의 입으로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 본인이 말을 했고. 네, 그렇게 밝혔었죠. 예, 녹취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 나온 게, 공개를 했죠. 예, 김어준 녹취를. 총수가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녹취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예. 당시에. 국정원 연구관은 그때 이미 드러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시발단이 박근혜 캠프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예. 윤 목사 본인 입으로 당시에 박근혜 후보 보좌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그것도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관은 웬만한 삼선 의원보다 힘이 세다고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한 것도 녹취를 공개했었고. 박근혜 직라인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예. 박근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온다 이런 표현도 했고. 제가 당시 파악한 바로는 윤종원 목사가 언급한 그 직라인, 삼선보다 힘이 센 그 보좌관은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 어차피 수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당시 교통사고로 숨졌었습니다. 예. 이춘상 보좌관은 지금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4인방의 선임이었죠. 예. 그래서 힘이 가장 센 보좌관이 맞고. 약간 당시 그 윤 목사 언급한 보좌관이 이춘상 보좌관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시발단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를 지원한 겁니다, 그냥. 이거 뭐 댓글 알바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근혜 캠프를 국정원 직접 지원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예.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관련자들이 사망한 분도 있고, 예. 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검찰 수사는 자발적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끝났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하고 관련이 있는 걸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정일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한다고 했던가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한 일은 당시 댓글 다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그 일을 하는데 상대가 이익을 줬으면 최소한 댓글 알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취도 있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이 일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전곡이 나오니까 할 말이 많네요. 예. 당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국정원은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막판에 다시 박근혜 쪽으로 가라. 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대화 중에. 이 대목도 저는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국정원은 당시 야당 후보를 분열시키는 공작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또 하나는 여러 시발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중 여기 배치하기도 하고 저기 배치하기도 하고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는 거죠. 예. 윤정훈 목사 자신도 다른 사무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실끼리 경쟁 체제고 사무실 구조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자기도 방문을 해봤고 예.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잡은 것뿐이고 이 재수사를 제대로 하면 대규모 조직이 나올 수 있다. 예. 처음 이런 얘기 했을 땐 제가 음모론자 소리를 지겹도록 들었는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 윤 목사 사건은 시발단 사건은 윤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였다. 당시 제가 파악한 정황으로는. 네, 그래서 현재 검찰도요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 예. 그리고 요 윤 목사 것만 특정하자면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됐다. 예.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그냥 직접 뛴 거예요.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당시 파악하기는 그랬는데 이번에 밝혀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또 관제 데모를 위해서 단체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단체를 동원하기 쉽지가 않자 대표자를 섭외해서 아예 없던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단체 이름이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라고 하는데요. 국정원 퇴직자의 명의를 빌려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얘기 한번 한 것 같네요. 어버이연합도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접근을 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애초 탄생부터 국정원이 관여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로 또 뉴스가 나와주네요. 예, 근데 물론 두 단체 대표는 현재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활동이었고 사업가의 후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 이렇게 혐의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뭐 예. 그 사람들이 부인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단체가 하나밖에 없겠는가. 예.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의혹으로 가졌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실제 국정원이 직접 만들어서 내보내서 데모하고 돈 주고 한 앞에 자유가 붙으면 다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 자유 대한수호실천본부라는 곳에 정체가 처음 드러난 거군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만들기 본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유, 대한, 애국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의미 있는 단어들인데 모두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걸 욕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 대한, 애국을 말하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연장 여부를 보고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결정되면 논평을 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발부된다에 50원을 겁니다. 너무 적네 500원을 겁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과 관련된 짧은 소식도 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새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고 있고 또 1심 재판 끝난 후에는 적당한 시기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주변의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해석하기로는 정계 복귀 등 본인의 역할과 관련된 구상을 밝히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친박 진영의 판타지죠. 예. 정계 복귀를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수감돼 계셔야 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살 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행정관의 업무 수첩 내용인데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문재인 단식 피켓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 방조, 과로하고 죽음의 정치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제 보내는 거죠. 조윤선 전 수석 지시로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 방조 뭐 등등. 요건 근데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당시 민정수석인 고 김영환 아마도 그 수석회의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살 방조죄를 적용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조윤선 수석이 당시 행정관하고 회의할 때 똑같이 지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네, 어제 행정관도요. 회의 때 메모한 내용은 맞다.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은 기억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뭐 기억은 필요 없어요. 본인이 써놨잖아요. 조윤선 수석이 지시했다고.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수석은 행정관한테 지시한 고스란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방조죄라는 프레임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전매 특허 같은 거예요. 90년대 분신 정국 있을 때 그 국면을 뒤집기 위해서 자살 방조죄라는 거 들고 나옵니다. 예. 네, 강기현 유서 대필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하는데 써먹었죠. 니들이 자살을 방조했어 하면서
유빈 아빠 그 세월호 단식할 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때 여론을 뒤집으려고 또다시 끌고 난 프레임이 자살방조죄인 것이고, 예. 이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예. 예, 당시 악마적인 프레임입니다. 김영환 수석 메모에 보더라도요. 국민적 비난에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제 조윤선 수석이 행정관에게 본인이 듣고 지시한 내용이고요. 자살 프레임. 당시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단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뒤집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걸 청와대 내에서 고스란히 행정관까지 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그러고 나선 자살 방조 혹은 그 당시 일종의 이제 폭식투쟁이라고 네, 해서 폭식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일베에서 나온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가지고 피자 먹고 뭐 일베 국정원 또 나와야 되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데도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지시했던 불의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고요. 수행자는 조윤선 수석이었던 겁니다. 그런 문건이 예상치 못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시되었다. 이게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 조윤선 수석을 보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만나다. 장관들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시리즈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스타트로 저희가 장관급 인터뷰를 쭉 이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예. 한 번도 실행이 되지 못하다가 김상조 위원장 출연 이후 거의 한 달 반 만에 장관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첫 번째 장관님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장관님들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예, 그 악마의 속으로 내가 왜 들어가냐면요. 다들 거절하셨는데 이렇게 기꺼이 속으로 입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도 사실은 좀 겁납니다. 네, 실무자들이 말렸을 것 같은데 굳이 나오셨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늦었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초대 내각에 일원으로 지명됐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네. 역시 나는 잘났어. 네. 글쎄요. 그거보다도 이제 조금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 환경 문제는 예나 제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실제로는 국민들이 환경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은 행정이 하는 영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환경이다. 뭐 화학물질 사고가 터지면 이것도 환경이다. 그렇죠. 식품 문제 안전성부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실제는 이제 그런 그 정책 영역들이 환경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정책들이 환경의 가치를 가지고 가지도 않는 게 이제 그동안의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환경이라는 가치로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필요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참여정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속가능 비서관이라는 네. 게 있었죠. 네, 지속가능 비서관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지속가능 비서관. 비서관을 오래 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제 환경비서관이 없었어요. 네. 그 시절에는 환경비서관이 없었고, 그래서 환경 쪽의 이야기들을 다른 부처들하고 이렇게 같이 조정하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중간에서 좀 했죠. 여전히 이제 환경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네. 그래서 기분이 그 책임감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걱정이 앞섰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기쁨은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달아보나요? 뭐. 그래도 기쁘긴 하셨죠? 그럼요. 네.
근데 왜 경선 때는 문재인 캠프가 아니라 안희정 캠프에 계셨어요? 아, 제가 안희정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그 충청남도의 정책 자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뭐랄까 공약 환경 분야에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그랬죠. 네. 저희 지금도 뭐 안희정 지사 좋은 대통령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럼 지난 경선 때도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 캠프에 계셨죠. 예. 하지만 또 장관 지명을 하니까 바로 오시는 거고. 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관 임명을 기대하시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서는 되게 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까의 생각을 따로 하지는 않죠. 제가 가던 안 가던 간에 아, 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안희사 캠프에 있었잖아요. 기대 안 하셨는데 청문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간사 이미자 의원이 네. 청문회 안 끝났는데 네. 채택 된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화제가 될 만큼 여야 모두 이제 환경부 장관의 화제가 전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당일날 채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너무 화제가 없어가지고 뉴스가 안 돼서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오신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청와대는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뭔가요? 운영 방식이나 뭐 회의의 뭐 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참여정부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환경이 정말 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비서관이어서 뭐 국무회의 하면 저 뒤에 배석하고 있거나 뭐 그것도 저희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가서 배석을 하거나 이랬으니까 이제 다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인의 지위 달라진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밝고 그때는 어두웠어요? 아, 참여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겪었죠. 그 중간에 뭐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지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처음부터 보수 매체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죠. 네,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고 저희로서 황당했던 거는 실제로 바깥에서 이제 시민사회랑 같이 논의하던 주제들을 들고 들어가도 이 보수한테 막 깨져도 밖에서 누구도 아무도 막아주지 안 도와주고 그랬다는 시기였죠. 별로 그렇게 신나는 여건은 아니었죠. 아, 그래서 고립무원의 느낌을 많이 받았군요. 굉장히 당시에. 많이 그랬죠.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근데 그때와 비교하자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고요. 또 제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환경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보다 부서 간의 이런 소통 또는 뭐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바뀌어 있어서요. 예전에는 제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이 우선인데 왜 환경이 뒷목을 잡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당시 뭐 참여정부 내에서도 사실 경제정책이 우선이었던 게 굉장히 확연했으니까 이렇게 환경정책이 그런 거는 어려운데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 일단 그 장들을 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의 임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환경부 장관은 국가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적인 관점의 문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엄청난 지금 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부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환경과 무관한 부처가 사실상 없잖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람 사는 게 모두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시절에 장관이 되셨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안희정 캠프에 계셨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건가요? 자, 현안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환경부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물관리 일어나라는 네. 얘기였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물관리 일원화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 이상을 이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뭐 94년 그때의 물이 이제 환경부로 오면서부터 이제 문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참여정부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물관리 일어나라는 게 뭔가요, 무슨? 지금 물을 관리하는 행정부처가 여럿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것만 해도 지방상수도 이건 환경부 쪽에서 관리했고 광역상수도라 그래서 큰 댐을 만들어서 멀리 관을 깔아서 물을 보내는 이거는 다 국토부의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수자원공사. 네. 그 지금도 또 그 이외에도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하고요. 산업 또 그 공장에서 쓰는 물 이런 거는 또 산업부에서 하고요. 또 하구 이런 거는 또 해수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부서들이 이걸 이제 나누어 갖고 있어요. 이거 왜 또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서 100%딱 맞게 잘라지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영역이.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역들이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생겨왔군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특히나 이제 그 전쟁 겪고 우리나라 뭐 만들고 이랬을 때 인프라가 없었을 당시에 사회적 인프라를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때는 건설이. 그럴 시기에 이제 그쪽하고 같이 해서 대형 댐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지금 보면 우리가 한쪽에서는 물 부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홍수가 나고 또 재해도 심각하게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시에 느껴지잖아요.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방법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안 됐습니까 이때까지? 그게 이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부서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고 또 부처라는 게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지금 뭐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충청남도 서쪽 지역에 제가 안지사를 도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지금 물 부족하다라고 하는 쪽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거기도 다 지방상수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큰 댐을 짓는 거죠. 보령댐 이렇게 지어놓고 지방상수도를 다 없앴어요. 이상하죠? 네. 이것도 국가가 투자한 거고 이것도 국가가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투자한 거고 이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환경부가 지원해 이런 사업들이었죠. 근데 이걸 다 중복 없앴어요. 투자도 생기고. 중복 투자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4조가 중복 투자됐다 뭐 이렇게 감사원한테 지적하고 이러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지방상수도로 했던 걸 다 없애고 광역상수도 하나에다 의존하면서 지금 물 부족 문제가 이 지역에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모든 곳에 내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댐 하나에 받는 것보다는 어디서나 다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물을 큰 댐에 가두는 거 말고는 빨리 빼서 내보내는 게 치수예요. 물을 지역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서 댐을 막아놓으니까 또 하천은 물이 마르면서 이게 생태계도 안 좋고 물 수질도 안 좋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 관리를 일어나 하는 거군요. 네. 물 관리를 일어나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부처가 뭐 모든 부처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죠. 특별히 특정 부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청와대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일단 뭐 참여정부에서부터 물관리 일어나 하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되자마자 일어나 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어나 하기 위한 그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다 냈죠. 아.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 야당 거죠. 탓이다. 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네. 아하.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근데 왜 반대합니까? 이유가 뭘까? 부처 이유는 이해가 갔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냐면요. 네. 예전부터 그런 그 커다란 시설을 하셨던 분들, 토목. 예, 그런 시설들을 하시는 곳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래서 좀 혹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으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질 않아서요. 그러면 이게 4대강을 해결하는 4대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까? 물관리 일어나가? 물관리 일어나를 해주면 저희가 훨씬 더 4대강을 잘 유연하게 풀 수 있겠죠. 지금 4대강 문제도 이게 보를 다 막았는데 수질이 지금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녹조나 이제 근데 그 문제를 그러면 보라는 걸 빼고 수질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또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서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 부처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 주면 저희가 보를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할 건가 크게 이제 논의할 수 있겠죠. 이 녹조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처 간의 관계 때문이기도 한 거군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 녹조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죠.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뉴스공장에서 관련 인터뷰를 저희가 했었는데 4대강 사업을 승인하고 또는 진행하는데 분명히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혜택을 입고 했던 공무원들도 있다. 세력들도 있고 그분들도 상당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공장 4대강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틀림없이 봐라. 내가 한 일이 맞지 않았냐. 자기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실무하시면서 그런 저항을 느끼신 적은 없어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을. 환경부 내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죠. 네. 환경부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도우셨던 분들이 계시죠. 당시에 뭐 정말 그 당시에 장차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히 도우셨던 분들인데 예. 10년 지난 지금 그분들은 위에 있던 분들은 다 나가셨고요. 네. 지금 이제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했던 분들이나 그분들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고. 4대강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찬밥 아니었나요? 뭐 당시 제가 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저항하기 쉽지 않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네. 현안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재미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미세 문제. 네, 미세먼지. 예, 미세 문제가 아니죠. 미세먼지 문제. 네. 많이 얘기되잖아요. 네. 그거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정도 됐나? 종합관리대책. 네, 26일 날 발표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거 발표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어떻게 종합관리한다는 건가? 예. 그냥 뭔가 발표해야 되니까 발표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네. 실제로 종합관리가 됩니까 이게? 종합관리 해야죠.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네. 이제 위해를 입기도 하고 조기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지구상의 국가들이 이제 그런 환경 문제가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저감합니까? 저감하는 거는 굉장히 자동차도 덜 타셔야 되고요. 공장도 공장을 돌릴 때에도 네.
방지 시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방향을 줄이는 것.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같은 거는 석탄 발전소. 네, 엄청나게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들이 원인입니까? 되죠. 많이 하죠. 이제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좀 좋은 에너지로 쓰거나 또는 그 방지 시설들을 훨씬 더 강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안 되진 않죠.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나 줄인다는 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2년 그 대통령 임기까지 저희가 3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30%? 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인터뷰 중입니다. 저희가 장관님, 제가 오늘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아십니까? 다음 장관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일찍 나오기 잘한 건가요? 평상시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라면 안희정 캠프 왜 갔냐고 한 10분 동안 얘기했을 거거든요. 괴롭히고. 예. 10분이 아니라 1분만 괴롭히고 넘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이거 환경부가 하는 거죠. 네. 사드가 환경부가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부에서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문제를 과연 환경부가 네. 막강한 그 실세 부처도 아닌 환경부가 원래 환경부는 막강한 실세 부처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도. 예. 오로지 환경만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국제적 사안이 되어버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 중국, 막 북한 다 관련돼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환경의 문제 관점으로만 평가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게 예. 뭐가 다르냐면은요. 국민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를 환경부가 판단해야 된다? 그건 못해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럼 사드를 설치하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이 그렇죠. 있느냐? 그건 제가 해요.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환경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이에요. 소규모 영향평가.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다른 기대를 가져요. 그 환경영향평가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던가. 혹은 빨리 처리해버리자든가. 이런 네. 기대를 가지시는데 그런 걸 제거하고 나서 정말 환경영향평가가 해야 하는 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을 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환경부는 오로지 환경만 생각하죠. 환경만 생각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주문하신 것도 그거고요. 그래요? 네. 딴 건 생각하지 말고 환경 문제는 저한테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방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국방 관점에서 사드가 어떠냐 이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는 그럼 딴 거 네. 고려하지 말고 환경만. 얘기하는 거는.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근데 왜 안희정 캠프에 계셨어요? 이런 식이시군요. 네. 환경만 고려하겠다. 네. 그게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환경영향 평가 자체를 환경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자가 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의 모든 영향들을 다 고려했는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완하세요. 이거는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실행하는 곳이 있고 사업부처가 있고 전문 기관이겠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빠졌어라든가 이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네라든가 그런 숙제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통과 아니다 이걸 환경부처가 하는 거군요. 협의, 부동의.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렇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문자가 자꾸 오네요.
제가 게스트고 장관님이 진행자의 목소리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감이잖아요. 네. 내일인가요? 네. 내일부터네요. 네.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국감 준비는 잘 되셨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국무회의 하면 마지막 질문인데 누가 제일 말이 많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인가요? 공정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김상정 위원장이 말이 제일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말솜씨는 누가 제일 좋나요? 다 톤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문화체육부 장관님은 거의 시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예.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님들 나와주세요. 일송전의 최고 인기 코너인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름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은 전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 어디십니까? 엘리베이터는 아니십니까? 예? 엘리베이터 아니세요? 지금 그대 앞 10m 앞입니다. 10m까지 오셨어요? 예. 아직 안 예. 보이는데. 이제 오시는구나. 예, 보이죠? 죄송합니다. 예. 30초 지각을 하셔가지고. 예. 예. 자,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 와중입니다. 들어오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긴 처음입니다. 자, 어쩌다가 지각을 하셨습니까?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림픽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차로서. 네.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잘 보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 때 민심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듣게 되죠. 왜냐면은 네. 주로 이제 추석 전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석 인사하러 다니면서. 아하, 그렇게 듣는구나.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얘기를 사실 듣게 되죠. 그렇게 추석 연휴 때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온갖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주로 무슨 얘기들을 이번엔 들으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아주 기억 남는 얘기가 추석 예. 직전에 제가 그 지역구에 어느 성당에 갔었는데, 예. 그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면서 예. 그 신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사실은 저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 예.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쪽팔리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뜨끔하셨습니까? 예? 뜨끔하셨어요. 예, 저는 약간 좀 덜 뜨끔했지만. 사기치지 마라. 예. 전반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들은 편이고요. 예. 다만 최근에 경제 상황이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의외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추석 휴가의 긴 것이 경제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렇죠. 예, 일반인들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죠. 특히 이제 10월 2일을 갖다가 예. 휴가로 이제 굳이 결정한 예. 해서 오히려 휴가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휴가 길어봤자 외국에 나가지 않느냐 돈을 외국에서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외국에 나가는 사람 많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냐. 결국엔 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돈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서만 밥 먹기 힘드니까 바깥 나들이 외식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군요. 예. 자, 그 사이에 또 논평하실 사건들이 막 쏟아졌어요. 예.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큰 왕건이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을 기획한 정황이 있다. 예.
이거 황당하거든요. 황당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그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게 오히려 그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네,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거 직접적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이라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 조직 분위기, 조직에서 이제 머리를 쫙봐라 한번. 짜내봐라. 예. 했을 때는 나옴직한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인데요. 뭐 국정원 일개 개인이 기획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취소 청원한다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 한 거 아닙니까?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 이제 흠집을 내려고 했겠죠. 예.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뭐 국정원이 최근에 했다고 밝혀지는 사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다. 네. 그러면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 이 시발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네. 일단 박수를 짧게 한번 3번 정도 쳐주십시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발단이라는 게 단순히 댓글 알바가 아니라 그 박근혜 캠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발단을 지원했다면 사실은 국정원이 그냥 박근혜 캠프를 직접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 지원이 그 돈이 뭐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개인 사적인 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이렇게 네, 집행을 뭐 하기 때문에 했다면,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에 해당되는 그 무기 내지 그 뭐 7년 이상인가 이럴 겁니다. 그 굉장히 그 무겁게 다스리는 법인데 거기도 해당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처음으로 밝혀질래나 말래나 하는 상황이에요. 예.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게. 예. 그런 일을 벌써 5년 전에 파악해낸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때는 안 믿었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지만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여쭤볼지 모르겠는데.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퇴조되어 있는 다스라는 회사와 관련한 실소유주 논란, 이것도 아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이건 우리 공장장님의 전공 분야죠. 예, 전공 분야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최근에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속으로 최대 주주는 형인데 회사를 지금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출발점이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스에서 BBK에 이르기까지 예. 이제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여러 정황이 예. 실소유주가 지금 명목상 소유주와 다르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정황 증거가 예. 한 다스가 넘다고 봅니다. 한 다스가 넘는다. 예. 원래 말 가지고 하는 개그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건 재미네요. 이건 거의 수학 용어죠. 한 다스. 예, 계량과 관련되는 거니까 영어로는 다즌. 예. 한 다스가 넘는다. 이거 밝혀지면 점점 이게 뭐랄까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밝혀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끝나는 거죠, 뭐. 이게 단순히 도곡동 땅의 주인이었어. 아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었네. 이거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과 국가를 갖다가 기망한 일이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김경준 씨에 적용받았던 모든 혐의가 이제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소위 이제 140억 건도 아시죠? 140억을 돌려받았다. 네. 옵셔널 벤처스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을 엉뚱하게 다스가 돌려받았다. 그 140억을 돌려받고자 하는 욕심만 없어서도 다시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욕망. 네.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게 그쪽의 전공인 것 같아요. 그쪽의 전공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치부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치부하지만 하지만 들여다보면 실소유주는 항상 따로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까지 제 전공이어서 잠깐 언급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지금 구속 연장 되느냐 마느냐.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속 연장 사유가 명백하고요. 원래 이제 구속 기간이 원래는 2개월입니다. 1차가. 두 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구속시키려면은 새로운 또 이 증거에 새로운 기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기소를 했어요. 추가 기소한 것은 주로 이제 롯데하고 SK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거의 수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기소 항목을 받아들여질 걸로 특히 이제 롯데 경우에 SK는 몰라도 롯데는 받아들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공범인 다른 분들 최순실, 안종범, 김종 이런 사람들이 다 추가 기소로 해가지고 구속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는데 죄질로 보더라도 그리고 범죄 정황의 위치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경우에 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사실은 있고요.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이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10월 17일 날 6개월 만기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버티든지 해가지고 지금 gat혀 있는데도 보면은 안 나왔죠. 자기 재판에도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아프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증인으로 가야 될 이재용 재판 등에 다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가스통 쌓아놓고 밖에서 또 이렇게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박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막고서 못 가게도 할 것이고요. 집행도 막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교도소장의 면담이 그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왜 면담했느냐니까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생활을 잘 못할까 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지도. 실제로 수감되어 본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면담 한 번 하는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근데 전국에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 중에 아마 구치소장 면담한 사람 손꼽기도 힘들 거예요. 왜 안 만나주죠? 그리고 이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또 이 면담은 말이죠. 변호사를 접견해도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합니다. 혹시 뭐 핸드폰이라도 건네주고 전화라도 걸까봐. 지켜보고 있죠. 근데 교도소장 면담할 때 누가 배석하겠습니까? 그럼 혼자 쉬러 가는 겁니까? 그렇죠. 면담한다는 명목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방에서 한 2시간 쉬십시오 하고 그 방에서 나와버리고 혼자 있게 만들고 옆에 전화기 있고 온갖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면담을 왜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하긴 소장이 면담한다고 하면 옆에 누가 안 서 있죠. 안 서 있죠. 그걸 기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소장실에서 보통 합니까? 이제 이 소장실 아닌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좀 모르는 알 거죠. 수가 없죠. 소장실에서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 다 있죠. 외부와의 통신이라든가. 아,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런 면담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한다고 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 했는데 사실 이게 이분이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 날은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하거든. 예. 시간상. 예. 그 다음에 공휴일 빼고 주말. 그러면은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몇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루에 2번 이상 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 아마 밖에 오전, 오후. 예, 오전. 그거는 이 면회가 변호사 접견을 위한 면회였다기보다는 변호사 접견이라는 미명하에 징역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시간 관리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용, 김기춘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오히려 더 그 접견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징역 산다고 해놓고 비싼 변호사 집어넣어 가지고 징역에서 빼 가지고 자유시간 보내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외박하는 뭐 그런 거죠. 외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서 또, 교도소장하고 면담으로 빠져나가고. 예.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간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재수자가 헌법소원 내가지고 이겼는데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0.3평. 0.3평. 0.3평이면 신문지 2장 반이에요. 예. 신문지 2장 반에다가 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부당한 처우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국가가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런 사람이 쓰던 공간에 비하면 그런 사람이 10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스위트룸. 그런데 요즘 대망을 읽고 있다고. 예. 소설을. 그러면서, 동아일보의 보도든가요? 보면 앞으로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던데. 글쎄요, 뭐, 대망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크게 망했다. 크게 망한 분이 뭐 다시 그런 생각을 왜 가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망이 크게 망했다. 예. 이게 말개그가 보통 재미없는데 오늘 다스하고 대망. 저는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대망, 예. 자,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홍준표 대표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통신기록 예. 조회에 대해서 이거 봐라 사찰당하고 있다고. 본인 것도 아니고 본인 보좌관과 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예, 예. 이 사찰이 아니라고 이제 그 번호를,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 정도 조회했던 걸로 보이는데. 통신조회라 그러죠. 예, 통신조회. 기관들이.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통화를 누군가 했는데 그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예. 거죠. 그런 통신조회를 6번 당했다. 근데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사찰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결국에는 그 보좌관 명의의 그 전화번호고 네. 보좌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보좌관과 연관된 일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 보좌관은 어떤 보좌관이길래 예. 다양한 어떤 이 범법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범법자들과 어떤 관계를 실제로 맺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통화 기록은 있는 거죠. 통화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경남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뭐 함안 경찰서에서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또는 뭐 경남 양산에서 뭐 수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서 또 알아보고 있는 사람, 예. 다양한 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알아보고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범죄들도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뇌물 연관된 예. 그런 분들과 이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예.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 그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이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교우 관계가 예, 굉장히 그 뭐 대표 측근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사실 드는 거죠. 교우 관계가.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본인의 뭐 탄원이나 혹은 구명을 위해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글쎄 그것까지는 이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런 것을 자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 같으면 그거부터 왜 조회를 당했는지부터 알아보면은 그걸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자랑하기 힘들 건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자랑을 한 거잖아요. 자랑. 본인이 사찰당했다.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한 셈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 사실 잘 알 텐데요. 통신조회가 뭔지. 누구보다도.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저게 구속영장 재발부와 관련해서도 예. 아마 탄핵시켰으면 됐지.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예. 당신들이 정권 차지했으면 됐지. 무언 또 구속영장까지 재발부하냐.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분이 법조인 출신인데도 예. 법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치가 아닌가. 우리 음치가 있듯이. 음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음감이 이제 제대로 안 서 있는 잘못된 분들. 그래서 법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너무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아마도 이제 지금 국정원 소위 프레임, 국정원 전국이 사실상 최근 한두 달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들이 얼마나 정치 사찰을 많이 했는가, 정치 공작을 많이 했는가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사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놓을 게 없다 보니까 보좌관, 통신조회 이걸 내놓다가 지금 자충수죠 사실은 일종의. 그렇죠. 좀 제대로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평지에 풍파만 일으킨 꼴이 된 거죠. 평지에 풍파. 유승민, 김무성 의원 또 다른 당 얘기를 해보자면 추석 직후에 회동을 가졌는데 입장차만 확인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 당은 약간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냄새가 계속 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머지않아 바로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빠르면 전당대회 직전일 것이고 아니면은 지방선거 전. 여하튼 어떻게 쪼개질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온전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은 참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 이래 보이죠. 나가는 거를 결심한 것 같죠, 그죠? 이쪽 소위 이제 통합하라고 하는 쪽들은. 근데 유승민 대표도 어저께 인터뷰 보도된 걸 보면은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크게는 큰 그림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사실상 다 통합될 것이라고. 통합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누가 가고 예를 들어서 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어렵게 나온 만큼 반드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기차는 탄다죠. 몇 시차를 타느냐. 몇 시차를 타느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통합을 할 테니 일단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통합파들을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로 본인도 시간의 문제일 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메시지는 통합하든 자강파든 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언제 할지에 대한 의견차 혹은 어떤 식으로 할지 무슨 명분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차. 선자강 후통합이냐 선통합 후자강이냐 결국에는 짜장 먼저 먹느냐 면을 먼저 먹느냐 섞어서 먹느냐 그런 차이죠.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네, 그렇습니다. 먹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위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제 잠시 저희가 조배수 의원과 인터뷰상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FTA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FTA 재협상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사과하라 대통령에게. 근데 재협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재협상이 지금 미국 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재협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재협상을 미국 쪽에서 요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 조배석 의원과 어제 인터뷰 중에서 재협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재협상을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합의를 안 했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왜 우리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면 요구했지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하다가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혹시 요 FTA 관련해서는 또
예, 뭐 대통령 사과 문제는 본질을 저는 벗어난 거라고 보고 왜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지 오히려 걱정이 되고요. 왜냐면은 이 FTA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밝혀야죠. 국민의당은 그래서 재협상 하자는 말이냐, 하지 않고 버티자는 얘기냐, 또 어떻게 재협상 하자는 얘기냐를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도록 어디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거고요. 저는 걱정이 사실 이 FTA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FTA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각각의 나라에 이거는 예. 사람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서로에게 그렇겠죠.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유리한 걸 갖다가 더 확대하고 불리한 걸 줄이려는 건 서로가 다 마찬가지 네네. 추구하는 바라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쪽에서는 세게 나왔잖아요. 예. 미치광이 전술이라 그래가지고 예. 잘못하면 깰 수도 있다. 대놓고. 예.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리도 깨라. 깰 수 있다. 네. 깨라 한번 깨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쪽 대표가 혹시 저는 이제 김현정 대표가 혹시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그래서 깨서는 내주긴 뭔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적게 내주는 것이 훌륭한 협상 전술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오판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기서 미치광이로 나오면 우리는 더 미치광이로 나가야 됩니다. 예, 더 하긴 힘들 거고 우리도 그 트럼프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 아 그거 우리 안 그래도 깨려고 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안 깨졌나 뭐 이러면서 아직 안 깨졌나. 그렇게 나가야 저쪽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꽃 머리에 꽂고 막 나와요. 그렇죠. 자,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저는 즐거워요.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통과학 팟캐스트, 의 창시자, 국내라고 알려지길 원하고 있어요. 정통과학은, 별로 이 시간에 다룬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통과학 팟캐스트의 선두주자, 창시자 1위, 과학 팟캐스트가 많이 있어요? 몇 개 없고요. 예. 저희 앞에도 있긴 했는데 좀 많이 안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예. 몇 개 없고 그중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보?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선생님인데 요즘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란 걸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중지능 네. 지문 적성 검사 어렵네요. 네, 어렵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엄지와 검지를 기계에 갖다 대면 네. 이 지문의 형태를 읽어서 아이에게 학생에게 지능과 적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교육청에 있는 이제 학생 진로 페스티벌에 부스도 설치하고 네. 몇백 명한테 검사해 준다고 그러고 이제 뭐 예산도 돈도 요구를 하고 이게 뭡니까? 검사의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지문으로 한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지문으로 지문 손가락에 있는 지문으로 지능하고 적성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네. 좌뇌, 우뇌, 대뇌 발달 비율. 지문으로? 네, 지문으로. 그 주성향 및 잠재 성향.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의 8대 다중지능 우월순위. 이 8대 다중지능이란 건 우리가 왜 뭐 공간지능, 수리지능, 언어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대 이제 다중지능이란 건 이제 있는 이론이죠. 네. 근데 이걸 어쨌든 지문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학습 예민도, 학습 스타일, 타고난 성격 및 지능에 맞는 직업군, 그리고 성장 길잡이.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실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일부 학교에서 특목고에서 이런 걸 했다는 이제 이 자랑이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 특목고에서. 네.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무료로 또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라고 하는 검사 툴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특정 학교에는 영업에 성공하여 이런 검사를 하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라는 제보가 와서. 네.
그럼 이게 뭔가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네. 이 중학교 선생님 저한테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는 반대를 해가지고 안 하셨다고 해요.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점포들이 있어요. 네. 점포들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간판과 명함에 사주, 장명, 그리고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업체의 간판에요? 예, 간판의 명함에도 제가 직접 사주와 봤고.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사주, 장명, 그리고 뭐 재물, 진로, 취업, 결혼, 이사, 미래 이런 말두고 함께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가 붙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아니, 사주와 장명, 뭐, 결혼이요? 예, 뭐 재물, 흔히 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사 예. 이런 게 다 적혀 있고. 이거는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과학적인 검사를 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막상 가보면 이제 가게는 이렇게 돼 있고. 가게는. 네, 그러니까 철학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검사를 하는. 이 점포들이 있어요. 점포. 네. 네. 그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지인이 직접 가서 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 다중지능 이론과 이 지문 적성 검사 일단 굉장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하나같이 보이지만 네. 다중지능 이론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네. 인간의 지능이 그냥 IQ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수학자라는 사람, 뭐 공간 뭐 이렇게 그렇죠. 나눠진다. 수학은 못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네. 얼마든지 있고. IQ 하나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인데요. 여기에는 지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그럼 이제 지문과 이게 관련이 있다고 붙여버린 거고 있는 것처럼 붙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 지인이 직접 이제 무료 체험을 받으러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이제 약식 검사라고 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만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식 검사는 10개를 다 한대요. 아하. 또 와중에 또 문제에 답을 쓰는 검사지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검사 문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문으로 하는 것인지도 약간 의문이 적성 검사할 때 묻게 되는 질문 문항들이 또 따로 옆에 있고요. 실제에 가까운 게 있고, 네. 근데 지문은 딱 검사다. 지문 또 하고 근데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결과를 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역 일자리 박람회 부스를 열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부스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료 체험을 시키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녀들의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근데 그런 거를 적성 검사를 통해서 묻는 네. 학부모들도 있지만 사주나 점집에 가서 묻는 부모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점이 만들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금 생각해낸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럴 이게 것 같은데. 살짝 과학의 외피를 씌워서 이제 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본인들이 연구 주장하는 논문이라든가 예, 뭐. 과학적 근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봤는데 일단 이 해럴드 커밍스라는 분이 만든 지문 분석학, 그러니까 피문학이라고 해요, 이런 걸. 예.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네. 뭘 확인한다 이런 건데 이 해럴드 커밍스라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네. 적성 지능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단지 옛날 사람인데요. 지문이 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유니크한 지문의 형태로 뭐 사람을 나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지문을 통해서 뭐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네. 이런 것에 기초를 확립한 분이지 지능 적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지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찾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도 무슨 뭐 베릴 허친슨이니 뭐 샤롯데 울프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절반 정도는 그냥 작가입니다. 손금 책 쓴 분. 한 7, 80년 전에 미국에서. 현대적인 손금 가이드 뭐 이런 책 쓰신 분이고. 이것도 영어로 손금이 뭔지 쳐가지고 찾으신 것 같은데. 예, 그 뭐 손은 말한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성, 당신의 인생. 역시 손금을 쓴 분들이 나오고요. 혈액형으로 성격 분류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접근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게 더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피문학이라는 학문과 다중지능이라는 증거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요. 예, 그리고 피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우리가 이 정도 연구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이상한 문양이 특이한 문양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지만 이것조차도 성격 지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거의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문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간편하게 어른들이 이걸 자기 아이들이 뭘 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주 어려서부터 규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로. 지문 가지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네. 상관관계가 무슨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국내 한 업체가 네. 이걸 들고 나와서 영업을 시작했고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업에 성공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검사를 시행도 했다.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근거 없는 것이 세상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점 사주를 우리가 법으로 막진 않죠. 막진 않죠. 예. 근데 이 다중지능 지문검사의 경우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첫째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를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예. 거. 차라리 그냥 점 사주 장명을 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 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인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근거 없는 결과에 맞춰서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내 아이가 아예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도 써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어릴 때 확인을 해서 이건 학교 당국이 이런 업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던 업에서 그렇죠. 조금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네요. 이걸 구별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뭐 학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이게 이름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과학자들이나 혹은 뭐 작가들이 붙으면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이 업체의 그 실적이 되어서 공신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학교에서 좀 잘 알아보고 학생들한테 적응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 학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하에 선생님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했던 학교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듣으신 분들은 네.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 개인이 궁금해서 그 업체에 찾아가서 나는 그걸 믿어. 마치 그 사주의 영역처럼 네네. 하고 할 수는 있어요. 네. 혈액형을 믿는 분들이 있듯이. 근데 이걸 학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테스트하게 했다고 하는 건 저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게 학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이제 국민의 세금이 교육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과학적인 포장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점을 위해서 대규모로 쓰인다면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이 어설프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네. 지금 이제 부스를 만들면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 것이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6세 딸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지문으로 적성검사 했다고 하는데. 예, 저게 지금 문제인데 애들이 지금 자기 취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현하거나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조차 그걸 규정해버려서 얘는 이건 하고 이건 못하니까 너는 이건 할 필요가 없어라고 부모가 전화위에 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믿고. 이거는 이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가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그걸 했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을 내고 하는 거라면 틀림없이 업체가 만약에 10만 원 받았으면 뭐 꺾기가 있다든가 네.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 그렇죠. 돈의 문제, 근데 이제 돈의 문제도 훨씬 중요한 건 아이들부터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6세 아동이 이걸 믿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머리의 생김새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지문 같은 걸로는 결코 사람의 지능이나 적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게 없고요. 과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리 과학인 것 같이 해도 사주 관상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기 자, 때문에. 그럼 뭐 학교가 어떤 학교가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원정우 씨가. 그래서 밝혀지면 학교 당국에 저희가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이 국정원 차원에서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직원이 개인 일탈 차원에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일개 직원이 전직 대통령이자 한국 국적으로 받은 유일한 노벨상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세운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기되는 의혹에 이렇게 즉각적인 해명이 있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상황에서 분명 억측도 있을 수 있으니 당사자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효재 전 수석님 해명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 또 있어요.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다스의 알짜 계열사들 사장 자리를 다 줬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오히려 직급도 낮추고 좌천시키고 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조카한테 회사를 주는 걸까요? 김효재 전 수석님 이거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아주 많이 쏟아진 날이네요. 네, 적폐에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분물처럼 아주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 전공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그중에 한 아이템 아주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 4월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된 바 있습니다. 당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신문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NSC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NSC 상임위원장이 김관진 실장이었습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문건이 나온 건데 2번을 앞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네, 그렇죠. 원래 임시 배치는 2017년 9월로 되어 있었는데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예. 라고 9월 배치를 얘기했다가 2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김관진 전 실장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2017년 9월안과 2017년 5월안을 비교해서 5월로 당기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9월이나 5월이나 변하는 건 없는데 탄핵안이 가결된 게 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4월 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탄핵이 된 거죠. 예, 그렇죠. 3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또 한 번 바꾸는데 5월 임시 배치에서 4월 말 임시 배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서 5월 달로 바꾸는 것도 국방부에서도 이거 뭐 왜 이러냐 실익도 없는데 라고 한 상황이었고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5월이었던 거를 이제 4월로 바꾼 거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실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반역죄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단순히 무기 하나가 배치됐다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대북 관계에서도 뭐 할 게 없어요. 예. 중국하고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너무 많고 예.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도 무슨 활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예. 이건 엄청난 죄다. 반역죄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서가 나온 만큼 수사도 이루어지겠죠 이제. 네, 더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번에도 문건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하려던 새로운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2014년 7월 달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건희 회장을 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예, 그렇죠. 세자를 잡아줘야 된다가 아니고. 아, 예, 그렇죠.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세자를 잡아버렸어요, 근데. 네. 청와대가 왜 사기업 승계를 나서서 걱정을 해주냐. 예. 승계 문제가 삼성의 아킬레스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었고 반대급부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는 일종의 반증 아니겠는가. 파악해보라고 하고 실제 파악하고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하고. 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온 겁니다. 본인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을 왕이라고 하고 세자라고 하면 본인들은 황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하여튼 그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또.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장관 지명을 하니까 바로 오시는 거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관 임명을 기대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서는 되게 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까의 생각을 따로 하지는 않죠. 제가 가던 안 가던 간에 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안희사 캠프에 있었잖아요. 기대 안 하셨는데 청문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간사 이미자 의원이 네. 청문회 안 끝났는데 네. 채택된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화제가 될 만큼 여야 모두 이제 환경부 장관의 화제가 전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당일날 채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너무 화제가 없어가지고 뉴스가 안 돼서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오신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청와대는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뭔가요? 운영 방식이나 회의의 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참여정부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환경이 정말 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비서관이어서 국무회의 하면 뒤에 배석하고 있거나 그것도 저희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가서 배석을 하거나 이랬으니까 이제 다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인의 지위 달라진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밝고 그때는 어두웠어요? 참여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겪었죠. 그 중간에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지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처음부터 보수 매체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죠. 네,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고 저희로서 황당했던 거는 실제로 바깥에서 이제 시민사회랑 같이 논의하던 주제들을 들고 들어가도 이 보수한테 막 깨져도 밖에서 누구도 아무도 와가지고 안 도와주고 그랬다는 시기였죠. 별로 그렇게 신나는 여건은 아니었죠. 그래서 고립무원의 느낌을 많이 받았군요. 굉장히 많이 그랬죠.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근데 그때와 비교하자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고요. 또 제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환경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보다 부서 간의 이런 소통 또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바뀌어 있어서요. 예전에는 제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우선인데 왜 환경이 뒷목을 잡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당시 참여정부 내에서도 사실 경제정책이 우선이었던 게 굉장히 확연했으니까. 이렇게 환경정책이 그런 거는 어려운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일단 그 장들을 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의 임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제가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환경부 장관은
그 국가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적인 관점의 문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엄청난 지금 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부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환경과 무관한 부처가 사실상 없잖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람 사는 게 모두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네. 건데 이제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시절에 장관이 되셨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안희정 캠프에 계셨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건가요? 자, 현안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환경부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물 관리 일어나라는 네. 얘기였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물관리 일원화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 이상을 이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뭐 94년 그때의 물이 이제 환경부로 오면서부터 이제 문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참여정부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물 관리 일어나라는 게 뭔가요, 우선? 지금 물을 관리하는 행정부처가 여럿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것만 해도 지방상수도 이건 환경부 쪽에서 관리했고 광역상수도라 그래서 큰 댐을 만들어서 멀리 관을 깔아서 물을 보내는 이거는 다 국토부의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수자원공사. 네. 그 지금도 또 그 이외에도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하고요. 산업 또 그 공장에서 쓰는 물 이런 거는 또 산업부에서 하고요. 또 하구 이런 거는 또 해수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부서들이 이걸 이제 나누어 갖고 있어요. 이거 왜 또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서 100%딱 맞게 잘라지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영역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역들이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생겨왔군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특히나 이제 그 전쟁 겪고 우리나라 뭐 만들고 이랬을 때 인프라가 없었을 당시에 사회적 인프라를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때는 건설이. 그럴 시기에 이제 그쪽하고 같이 해서 대형 댐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죠. 근데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네, 어제 행정관도요. 회의 때 메모한 내용은 맞다.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은 기억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뭐 기억은 필요 없어요. 본인이 써놨잖아요. 조현선 수석이 지시했다고.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수석은 행정관한테 지시한 고스란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방조죄라는 프레임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전매 특허 같은 거예요. 90년대 분신 정국 있을 때 그 국면을 뒤집기 위해서 자살 방조죄라는 거 들고 나옵니다. 예. 네, 강기현 유서 대필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하는데 써먹었죠. 니들이 자살을 방조했어 하면서. 유민 아빠 그 세월호 단식할 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때 여론을 뒤집으려고 또다시 끌고 난 프레임이 자살 방조죄인 것이고. 예. 이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예, 당시 굉장히 악마적인 프레임입니다. 김영환 수석 메모에 보더라도요. 국민적 비난에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제 조윤선 수석이 행정관에게 본인이 듣고 지시한 내용이고요. 자살 프레임. 당시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단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뒤집기 위해서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걸 청와대 내에서 고스란히 행정관까지 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그러고 나선 자살 방조 혹은 그 당시 일종의 이제 폭식투쟁이라고 네, 해서 폭식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일베에서 나온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가지고 피자 먹고 뭐 일베 국정원 또 나와야 되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데도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지시했던 불의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고요. 수행자는 조윤선 수석이었던 겁니다. 그런 문건이 예상치 못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시되었다. 이게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윤선 수석을 보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만나다. 장관들을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시리즈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스타트로 저희가 장관급 인터뷰를 쭉 이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예. 한 번도 실행이 되지 못하다가 김상조 위원장 출연 이후 거의 한 달 반 만에 장관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첫 번째 장관님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장관님들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예, 그 악마의 속으로 내가 왜 들어가냐면요. 다들 거절하시는데 이렇게 기꺼이 속으로 입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도 사실은 좀 겁납니다. 네. 실무자들이 말렸을 것 같은데 굳이 나오셨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늦었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초대 내각의 일원으로 지명됐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네. 역시 나는 잘났어. 네. 글쎄요. 그거보다도 이제 조금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 환경 문제는 예나 제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실제로는 국민들이 환경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은 행정이 하는 영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환경이다. 뭐 화학물질 사고가 터지면 이것도 환경이다. 그렇죠. 식품 문제 안전성부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실제는 이제 그런 그 정책 영역들이 환경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정책들이 환경의 가치를 가지고 가지도 않는 게 이제 그동안의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환경이라는 가치로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필요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참여정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속가능 비서관이라는 네. 게 있었죠. 네, 지속가능 비서관이라는 게 이름도 참 실제로는 이상합니다. 지속가능 비서관. 비서관을 오래 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제 환경비서관이 없었어요. 네. 그 시절에는 환경비서관이 없었고, 그래서 환경 쪽의 이야기들을 다른 부처들하고 이렇게 같이 조정하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중간에서 좀 했죠. 여전히 이제 환경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네. 그래서 기분이 그 책임감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걱정이 앞섰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기쁨은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그걸 어떻게 달아보나요? 뭐. 그래도 기쁘긴 하셨죠? 그럼요. 근데 왜 경선 때는 문재인 캠프가 아니라 안희정 캠프에 계셨어요? 제가 안희정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그 충청남도의 정책 자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뭐랄까 공약 환경 분야에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그랬죠. 네. 저희 지금도 뭐 안희정 지사 좋은 대통령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럼 지난 경선 때도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 캠프에. 지금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전곡이 나오니까 할 말이 많네요. 네. 당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국정원은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막판에 다시 박근혜 쪽으로 가라. 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대화 중에. 이 대목도 저는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국정원은 당시 야당 후보를 분열시키는 공작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또 하나는 여러 시발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중 여기 배치하기도 하고 저기 배치하기도 하고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는 거죠. 예. 윤정훈 목사 자신도 다른 사무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실끼리 경쟁 체제고 사무실 구조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자기도 방문을 해봤고 예.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잡은 것 뿐이고, 이 재수사를 제대로 하면 대규모 조직이 나올 수 있다. 예. 처음 이런 얘기 했을 땐 제가 음모론자 소리를 지겹도록 들었는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 윤 목사 사건은, 시발단 사건은 윤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였다. 당시 제가 파악한 정황으로는. 네, 그래서 현재 검찰도요, 관련된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무에 따라 배치했다. 예. 그리고 요 윤 목사 것만 특정하자면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됐다. 예.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그냥 직접 뛴 거예요.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당시 파악하기는 그랬는데 이번에 밝혀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또 관제 데모를 위해서 단체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단체를 동원하기 쉽지가 않자 대표자를 섭외해서 아예 없던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단체 이름이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라고 하는데요. 국정원 퇴직자의 명의를 빌려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한 것 같네요. 어버이연합도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접근을 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애초 탄생부터 국정원이 관여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로 또 뉴스가 나와주네요. 예, 근데 물론 두 단체 대표는 현재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활동이었고 사업가의 후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 이렇게 혐의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뭐. 예. 그 사람들이 부인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단체가 하나밖에 없겠는가. 예.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의혹으로 가졌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실제 국정원이 직접 만들어서 내보내서 데모하고 돈 주고 한 앞에 자유가 붙으면 다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 자유 대한수호실천본부라는 곳에 정체가 처음 드러난 거군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만들기 본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유, 대한, 애국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의미 있는 단어들인데 모두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걸 욕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 대한, 애국을 말하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연장 여부를 보고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결정되면 논평을 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발부된다에 50원을 겁니다. 너무 적네 500원을 겁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과 관련된 짧은 소식도 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새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고 있고 또 1심 재판 끝난 후에는 적당한 시기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주변의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해석하기로는 정계복귀 등 본인의 역할과 관련된 구상을 밝히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친박 진영의 판타지죠. 예. 정계복귀를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수감돼 계셔야 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살 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행정관의 업무 수첩 내용인데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문재인 단식 피켓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 방조, 괄호하고 죽음의 정치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제 보내는 거죠. 조윤선 전 수석 지시로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 방조 뭐 등등. 요건 근데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당시 민정수석인 고 김영환 아마도 그 수석회의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살 방조죄를 적용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조윤선 수석이 당시 행정관하고 회의할 때 똑같이 지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번엔 다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올해 2월에는 다스 본사의 회계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직책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자로 넘겨받은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다스 법인 4곳의 대표를 넘겨받았고 또 이어서 자금 관리까지 맡은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 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이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때 이렇게 해요.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돈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회계 재무를 장악하고 그리고 알짜 기업 대표에 취임을 하고 기업, 승계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승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보통. 근데 지금, 본인이 최대 주주인데 자신의 아들은 좌천시키고 지금 조카한테 주식이 하나도 없는 조카한테 기업을 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죠. 이거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시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침 드라마 소재를. 형님 아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지 않으면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예. 저희가 약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얘기 계속 해왔는데 JTBC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종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14군 알바단 그러니까 시발단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윤정근 목사만 처벌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이 최근에 이 관련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건데 국정원과 윤 목사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고 또 시발단의 정체불명의 돈이 대선 앞두고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국이 나왔네요. 예. 이거 최초로 밝혀낸 게 누굽니까? 와. 이 시발단 조직을 추적해서 밝히는 게 바로 접니다. 예. 일단 박수를 좀 쳐주시고 옆에서. 당시 이 추적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공개하면 처음엔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누가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댓글 알바예요. 예. 그래서 제보를 받고 6개월 정도 그 제보자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을 했어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예.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이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6개월을 취재를 하고 조용히 하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이 유명한 알단을 공식 명칭이 됐죠. 예. 재밌으라고 붙인 이름인데 공식 명칭이 돼버렸어요. 예. 이 5년이 흐른 뒤에 이제 국정원하고 연결고리가 확인된 건데, 공식적으로.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윤 목사 본인의 입으로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 본인이 말을 했고. 네, 그렇게 밝혔었죠. 예, 녹취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 나온 게, 공개를 했죠. 예, 예, 김어준 녹취를. 총수가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 녹취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예, 당시에. 국정원 연관은 그때 이미 드러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시발단이 박근혜 캠프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예. 윤 목사 본인 입으로 당시에 박근혜 후보 보좌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그것도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관은 웬만한 삼선 의원보다 힘이 세다고 자기 입으로 또 얘기한 것도 녹취를 공개했었고 박근혜 직 라인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예. 박근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온다 이런 표현도 했고 제가 당시 파악한 바로는 윤정원 목사가 언급한 그 직 라인 삼선보다 힘이 센 그 보좌관은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 어차피 수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당시 교통사고로 숨졌었습니다. 예. 이춘상 보좌관은
지금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4인방의 선임이었죠. 예. 그래서 힘이 가장 센 보좌관이 맞고, 여간 당시 그 임목사 언급한 보좌관이 이춘상 보좌관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시발단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캠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를 지원한 겁니다, 그냥. 이거 뭐 댓글 알바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근혜 캠프를 국정원이 직접 지원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예.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관련자들이 사망한 분도 있고, 예. 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때 검찰 수사는 자발적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끝났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하고 관련 있는 걸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정일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한다고 했던가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한 일은 당시 댓글 다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그 일을 하는데 상대가 이익을 줬으면 최소한 댓글 알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취도 있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이 일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